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남자친구 살해도 시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휴 전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탄핵을 해야 하니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지금 민주당이 진행 중인 탄핵안 처리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리고 그럼 이 기간 이 위원장은 사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새 방통위원장을 보낼 수도 없기에 대통령은 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와 충돌도 피할 수 있고 방통위원장을 새로 뽑는 게 시간도 덜 걸리니까요. 어쨌든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습니다. 첫 소식 차민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 윤 대통령에게 사의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면직안이 재가됐습니다. 취임 95일 만에 최단기 방통위원장이 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도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졌고 최소한의 업무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SBS 등 86곳의 방송사 제어가 여부를 승인해야 하는 등 현안이 쌓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허를 찔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선 지난 9일에도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끝내버려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인물 2명이 더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해온 이정석 검사와 손준성 검사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의결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건 지난달 9일입니다. 노조법과 방송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애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벼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민주당은 제출했던 탄핵안을 걷어들였습니다. 탄핵안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낸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있던 데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도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석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탄핵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각각 175표와 174표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내 이견이 있어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가결 요건인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동관 위원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윤 정부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세워도 다 안 된다는 말도 되죠. 국민의힘은 사퇴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사퇴도 반대하느냐,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거라고 발끈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를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웠느냐며 꼬리 자르기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 위원장이 사퇴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그간 사퇴를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탄핵 절차를 위해 사퇴하지 말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노린 건 방통위 무력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탄핵으로 오직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의 탄핵안이 상정되도록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방통위를 둘러싼 진통은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7개월 만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입니다. 노조에 특혜를 주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오후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행사 시한을 하루 남기고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산업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방송 3법은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집권 1년 7개월 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이 적용돼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부권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전체 임기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1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 소식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 기자, 사의 표명부터 수리까지 정말 전격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표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의 표명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는 좀 사전에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탄핵을 좀 막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한순간도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명분입니다.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최장 180일이 걸리고요.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 이 정도의 국정마비는 좀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지금 방통위에 이상인 부위원장 딱 한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 위원장이 오기까지는 공백이 있다.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네. 탄핵보다는 좀 짧지 않느냐라는 게 대통령실의 계산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3달 정도는 짧아지는 셈입니다. 네. 또 탄핵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게 향후 이 위원장에게 좀 운신의 폭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과정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문책 성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 지명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을 좀 줄이겠다라는 명분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네. 후임자도 최대한 빨리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벌써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의 경우에 이미 기존 방통위 업무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백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고요. 네. 이 외에는 김후건 전 서울고검장 등 이미 한 차례 하마평이 나왔던 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다만 누구를 지명하든지 간에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전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국민들은 방통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정치가 사람들에게 방통위원장이 누군지 관심을 또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총선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일단 4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다음 주 발표될 첫 영입 명단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영입 인사는 지역구 출마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혁신위원회가 전략공천 배제 원칙을 밝혔지만 인재영입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영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인재들은 소위 정치 신인들이십니다. 정치 신인들을 이 거친 정치, 특히 선거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영입 규모는 40명 안팎으로 다음 주 첫 발표 명단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영입 요청을 받은 이 교수는 당의 비례대표는 애초 할 생각이 없다며 지역구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재영입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들으면 알만한 인지도 있는 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영입 인사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5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이 판결문을 보면 당시 경선 자금이 얼마인데 그걸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 마련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이 곳곳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14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심가연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 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수수한 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걸로 보인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준비 비용은 확보한 대비 문건 내용과 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객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발적 분담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 주관 업무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은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결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쯤 되면 다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도 당내 의원들은 지금 친명 비명을 넘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당화 등에 반대하며 당내 혁신을 요구해온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태도 전환 요구가 나온 겁니다.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첨예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47명의 비례대표를 현행 연동형으로 뽑을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를 놓고 친명, 비명 무관하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존 약속을 깨고 병립형에 힘을 실은 걸 두고 불만이 거셉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로 병립형을 주장한 것을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부결 호소에 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5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집으려고 하면 저는 진짜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역사에 완벽한 심판을 받는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선거제로 쪼개진 당심을 봉합할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추미애보다 못해. 아이고 심한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야권 언론인 함세용 신부가 한 발언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추 전 장관을 치켜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방울 얘기 나오고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그러고 당연히 논란이 일 법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여성 비하, 부적절한 성혐오적 발언이라며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이어서 민주당의 북콘서트가 막말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출판회가 당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철면 피정치.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그제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철면피 정치,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SNS에 책을 한 권 추천했습니다. 입장이 아니라 책을. 맞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전 고검장의 책 꽃은 무죄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라고 했는데 1심 판결을 우회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판 붙자, 누가 한 말입니까?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랑 종로에서 맞붙은다면 의미가 크죠. 저는 본인 희망 1순위가 종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86학번이고 각각 전대협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임 전 실장이 종로에 출마를 하기로 한 겁니까? 임 전 실장은 서울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성동구 을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은 굳혔습니다.
내년 총선은 압도적으로 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위기에서 치러질 거라고. 종로는 한동훈 장관 출마설도 나오는 이른바 정치 1번지입니다.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관심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빼고 객들이 저러니 듣는 최 의원 참 기분은 언짢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인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원룸입니다. 지난 5월 13일 이곳에서 20대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가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둘렀는데 때마침 온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3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배달 기사로 위장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남성의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에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는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지만 용서나 피해 회복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사한 전과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당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서 도둑질을 하자 10대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도둑질을 하기 위해 원정을 왔습니다. SNS를 통해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이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노린 건데 이런 10대들의 범행은 매년 7만 건을 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과 범인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대 청소년 2명으로 이뤄진 범인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도 10대 3인조 절도범들이 주차장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미성년자고 저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특정 좀 특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의미로 그래서 들어와서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5시쯤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고급 아파트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서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일명 원정 범행을 감행한 겁니다. 매년 약 7만 건 정도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중 절도가 2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범죄는 가출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일반적이죠. 부모하고 아이하고 그런 갈등 관계를 해소시켜 주어야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범죄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 치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물이 새고 금이 쩍쩍 가 있다.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시공업체는 적법한 절차대로 공사를 다 했다고. 지자체 역시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준공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취재 도중 MBN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400가구 규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건물 곳곳에 균열과 누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벽에 난 구멍에 빨대와 젓가락이 들어가고 비가 오자 물이 벽을 타고 흐릅니다. 이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점검을 한 지난 9월부터 신축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하자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왔는데 위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전 점검이 가능하지? 반면 시공사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자체 검사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용 승인을 접수를 했고 적법하게 준공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점검했는데 구조적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파주시에 민원을 냈지만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준공 허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절차상으로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나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요구한 공사 과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서류를 줘라, 일체를. 근데 못 주겠다고 결국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는 18개 부동산 법인을 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아들은 중개인 역할을 했죠. 고소장에 접수된 피해액만 7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가족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유치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제가 없으니까?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은 18개의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임차인들과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9월 5일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늘어난 고소는 468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709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타난 정 씨 가족을 본 임차인들은 이들을 잡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준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정 씨 아들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부부를 상대로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노동자 사망과 부상이 잇따랐던 DL그룹과 SPC그룹 회장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기하게도 2명 다 해외 출장으로 불참을 했죠. 이 두 사람 결국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국회가 요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DL그룹의 이해욱 회장과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DL그룹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했고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각각 건설 현장과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국정감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장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진 않았습니다. 안전 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절대로 깎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가 한 29% 증액을 했고 30년 전부터 그 전시회는 제가 직접 참석을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자임을 인정하시죠?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는 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죽어간다. 이렇게 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 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죽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과하셔야죠. 모든 그 직원들이 뼈저리게 거의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재발 방지책에 대한 두 회장의 답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교도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사고 현장이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협력업체 또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엔 여당 간사만 참석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나무 곳곳에 장식들 예쁘게 해놓은 곳 많죠. 보기는 좋은데 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꾸며진 트리 장식. 보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이런 장식들, 나무한테는 괜찮을까요? 산림과학원이 나무에 LED 장식을 설치했더니 LED를 12시간 쬐 나무는 밤 호흡량이 4.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나무는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밤에는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생체 시계를 가지는데 조명빛 때문에 나무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서 이 시계가 교란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량이 실제로 나무를 죽일 만큼 치명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전구빛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광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최소 광도가 일반적으로는 1000럭스에 해당하는데 꼬마 전구는 대부분 200럭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가 가로등이 1000럭스인 걸 감안하면 200럭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전구의 열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 열이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최저 온도가 영상으로 오르는 3월부터는 전구 열에 잎이 노랗게 변해버렸거든요. 따라서 봄철에 전구를 철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무를 무리하게 전선으로 휘감아서 물이 뿌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트리 조명이 나무를 말라 죽인다는 내용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됩니다. 보기에는 예쁠 수 있지만 너무 큰 욕심은 나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좀 더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 82.7세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8.6년을 더 살았었는데 이제는 5.8년으로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는 더 줄었습니다. 관련 내용 장명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줄곧 늘어왔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 취미로 하고 있고요. 영양제나 챙겨 먹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요. 그래서 한 90살까지는 살면 장수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필라테스를 받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대 수명은 5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재작년보다 0.9년이나 줄었습니다. 남자는 79.9년, 여자는 85.6년으로 남녀 간 격차는 역대 가장 적은 5.8년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1.9년, 여자는 2.4년 더 높았습니다. 기대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산출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사망자 수가 37만 명까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2022년 태어난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암일 확률이 18%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과 코로나19도 각각 9%대로 분석됐습니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했습니다.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65.8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대 수명은 72.2년이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상하죠. 수소차 충전소에 수소가 떨어져 지난주부터 수소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지만 안 그래도 잘 안 팔리는 수소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심해질 듯합니다. 참, 수소값 그 자체도 너무 올랐죠. 이미 올해 수소차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절반도 안 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 이곳을 찾은 A씨는 상대적으로 싼 연료비에 끌려 4년 넘게 수소차만 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에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닙니다. 충전하는 게 조금 힘들죠. 초창기 때는 반나절씩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충전소 많이 확충이 돼서 좀 괜찮은데 그래도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로 주목받았던 수소차가 부쩍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8,400대가 넘는 수소차가 팔렸는데 올해는 판매량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친환경차가 대세를 이루면서 지난 몇 년간 수소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전체 수소차 판매도 올해 20%가량 줄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빠르게 식은 이유는 기대에 한참 떨어지는 인프라 때문입니다. 국내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60곳입니다. 주요 도시에서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으려면 300곳 넘는 충전소가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70% 가깝게 급등한 수소 가격도 한몫했습니다. 아직 수소의 발생,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문제가 많아서 상용차 쪽으로 돌려서 좀 더 효율을. 수소차는 물론 전기차도 급속 충전기 부족과 비싼 가격으로 10월 기준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7% 줄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정부가 경고를 보냈고 그러자 가격은 같은데 내용물을 줄이거나 함량을 줄인 상품들이 대거 나오고 있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들이 더 싼 가격을 내세우는 특가 제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는 건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경기와 고물가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특가 제품이 아니면 소비자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세일 전단지 나오는 거 그나마도 아니면 이런 마트 자체적으로 나오는 상품들도 거기에서 또 매일마다 세일이라고 몇 가지 상품이 있으면 그걸 적어서 몇백 원이라도 싼 거를. 유통가도 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자체 상품 250여 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개점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특가 두부 상품은 거의 동났습니다.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내년까지는 현재 2배 수준까지 확대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제품질을 낮추는 스킨플레이션까지 문제가 되며 소비자 불만은 물론이고 정부가 단속까지 나서자 유통가도 대응에 나선 겁니다. 10,000원 이하로 콩나물 불고기 3인분을 만들 수 있는 밀키트도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같은 재료로 같은 양을 각각 구매했다면 13,000원이 들어 23% 더 비쌉니다. 배달치킨 가격도 25,000원에 육박하자 편의점에서 파는 7,000원대 치킨도 인기입니다. 해당 치킨은 지난 7월 출시했을 때보다 매출이 75%나 늘었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 저렴한 가격이 구매의 주요 근거가 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추워진 12월에는 굴이 제격이죠. 바다의 우유로 불릴 정도로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골칫덩어리였던 굴 껍데기는 화장품 원료로 쓰일 만큼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인 경남 통영에 이교우, 김경기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굴 수협부두에서 배를 타고 10분을 달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들이 반겨줍니다. 바로 굴 양식장. 줄을 들어 올리니 알알이 박힌 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름에 종묘한 뒤 수확하는 햇굴입니다. 요즘 11월
12월 완전 제철이고요. 맛은 최고 좋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굴을 땄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닷속에서 끌어올려서 1차로 세척한 뒤에 자루에 담는 일까지 자동화돼 있습니다. 유례 없는 고수온에도 어민들이 정성을 쏟은 결과 생산량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가격도 조금 내렸는데 막바지 김장철을 맞은 경매장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물량도 이제 올라가고 가격도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잘 지금 현재는 작년 수준 비슷하게 나가고.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통영굴 올해 10월까지 522억 원어치가 수출돼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곳 통영 거제 앞바다에서만 매년 13,000톤에 달하는 굴이 생산되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70%에 육박합니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런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굴을 까고 난 껍데기, 제 옆으로 보이는 폐각입니다. 굴을 전문으로 까는 박신장이라는 곳입니다. 한 명이 하루에 까는 굴의 양은 대략 5,000개. 60명이 일해 하루 30만 개의 굴 껍데기가 나오는데 이런 작업장이 통영에만 200곳입니다. 분쇄를 해가지고 이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 쌓여 있는 게 이게 지금 한 달하고 한 3일 한 작업한 거거든요. 엄청나요. 이게. 주목받는 해법은 재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전처리, 미생물 세척을 통해 확보한 깨끗한 껍데기로 탄산 칼슘을 추출해 화장품이나 건축자재, 동물 칼슘제 등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탄산 칼슘뿐만이 아니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폼 클렌징에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정부는 애물단지인 굴 껍데기 재활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여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조금은 늘게 됐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후 피임약 같은 약들은 제한을 뒀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증상 좀 어떠세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런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을 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야간에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에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의사단체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 날씨처럼 얼어붙은 취업시장, 하지만 더 춥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보다 2~3배 높고 평균 근속 기간도 절반 정도로 훨씬 짧습니다. 정부가 9년 만에 북한 이탈 주민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3년 한국에 온 박일아 씨는 최근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생계를 위해 한 공부지만 6개월째 일자리만 찾고 있습니다. 구직을 얻는데 몇 달은 걸렸어요. 나와서 면접 이런 면접도 보고 나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2022년 기준 북한 이탈 주민 실업률은 6.1%로 일반 국민의 2배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일하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일반 국민에 비해 절반 정도로 짧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저 북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콩깍지는 좀 있거든요.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편견과 선입견을 취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3만 4천여 명인 북한 이탈 주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일시 휴전 기한이 만료되자마자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휴전이 하루 더 연장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하마스가 영토를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총성이 멈췄던 가자지구에 다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연기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 재개를 선언하고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 영토를 향해 로켓을 발포했다며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한이 만료되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를 전후해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לשחרר את כל חטופינו, לחסל את החמאס עד תום ולהבטיח שמעזה לא יחזור איום כזה לעולם. 휴전이 하루 더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휴전 연장 발표 직후 예루살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진 일도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최소 21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ليش ايش هالاجرام ايش هالارهاب احنا بقول عن ارهاب 카타르 등 중재국은 남은 인질 석방과 휴전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만에 경제 1번지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소원을 들어준다는 불상 앞에 엎드려 무언가를 열심히 긁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복권입니다. 他说刮彩票能释放压力，万一中奖了还能缓解财务压力。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액은 우리 돈 약 86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나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청년 실업률 속에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빠져드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 만에 경제 수도 상하이를 찾은 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시 주석은 상하이 선물거래소와 과학기술혁신 성과 전시회장을 찾았고 창장 경제벨트 발전도 강조했습니다. 习近平强调，长三角区域要积极推进高层次协同开放。 推进以制度型开放为重点的高水平对外开放。 통상 경제는 총리에게 맡겨온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이 직접 현장을 챙긴 건 그만큼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4로 10월에 이어 2달 연속 경기 수축을 뜻하는 5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상하이 방문에 대해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제 부양 조치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던 20대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노부부를 구하고 또다시 진화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직한 소방관은 임성철 소방교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갑자기 무언가 터지더니 나무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해 곧바로 건물 내부 인명수색을 진행했고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와 근처 주민들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밖에서 부랴부랴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직 팬티바람 나가고서 보고 하더니 불이 막 그냥 막 번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거센 불길이 치솟으면서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져 그대로 불을 끄던 20대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진화하던 중에 이제 소방관이 이제 그 처마 밑에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이제 화재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직한 소방대원은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 센터에서 근무하던 임성철 소방교.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남보다 앞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의 독자 기술을 만든 정찰 위성 1호기도 내일 새벽에 발사됩니다. 성공하면 우리 군은 우리가 만든 정찰 위성으로 독자적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사체가 기립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코리아가 적힌 미국 스페이스X 우주 발사체 팰컨 9이 발사 하루를 앞두고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을 탑재한 팰컨 9은 내일 새벽 3시 19분 우주를 향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2분 22초가 지나면 1단과 2단이 먼저 분리되고 20초 뒤에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이후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면 새벽 4시 36분 지상과 첫 교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팰컨 9은 길이 70m, 직경 3.7m로 액체 추진제를 사용합니다. 북한 천리마 1형보다 단수가 하나 적지만 길이는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낙이 1단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1단으로 원하는 궤도까지 다 올라갑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성공률이. 400에서 600km의 저궤도에 올린 뒤 점검 과정을 거쳐 전력화까지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가 성공해 내년 전반기 중에 정식 임무 수행에 돌입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능력이 한 걸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등장하는 게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이 오늘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목표 금액의 100분의 1이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요즘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에 복지시설은 걱정이 큽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는 있지만 후원이 없으면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크게 오른 난방비는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목표 금액이 선포되자 온도탑의 환한불이 켜집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에서는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도가 되면 목표액이 달성됩니다. 네,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 온도탑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서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움이 되는 모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모금은 다음 달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됐는데 모금된 성금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됩니다. 힘들수록 더 필요한 온정,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함이 가득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한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 4도 등으로 춥겠는데요. 낮 동안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내일은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제주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눈이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낮 동안은 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 11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